조신해급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품 개관의 갈래 설명 먼저 볼게요. 전설이라고 나와 있는 얘들아, 전설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설화라고 하는 갈래에 들어가는데, 이 설화라고 하는 갈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같은 말, 구비, 문학 중 하나가 설화고요. 2번 설화는 일정한 서사 구조, 같은 말,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3번 설화는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왜 전설을 배우면서 설화라고 하는 기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설화에 나와 있는 2번과 3번 항목이 우리가 오늘날 흔하게 접하는 소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소설까지 연계되는 문학사적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배우게 될 전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신화, 그리고 민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건 전설이니까 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설이라고 하는 갈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성, 진실성입니다. 팩트. 팩트가 드러나려면 전설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물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설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사실적인 부분, 진실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옆에 서원연기 설화라고 나와 있는데, 서원연기라고 하는 건 절의 설립, 내력을 알 수 있는 설화를 서원연기 설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 있다면 그거를 서원연기 설화라고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내몽 쳐볼까요? 환몽설화.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몽입니다. 환몽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아래 내려가서 1등급 노트 보시면 1등급 노트에 구성상의 특징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연결할게요. 특징 보세요. 환몽이라고 하는 건 현실, 그리고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환몽 구조라고 한답니다. 올해 EBS 수능 특강에도 구은몽이라고 해서, 원생몽유록이라고 해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환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트렌드라 자세히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꿈속으로 입장합니다 라고 해서 입몽이라고 해요. 이 몽이라는 글자가 꿈이거든요. 입장하다, 어디로? 꿈으로. 반면에 꿈에 있다가 현실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꿈에서 깨어나다 라고 해서 강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입몽이 어디야, 강몽이 어디야, 이 부분을 체킹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입몽 부분과 강몽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등급 노트 두 번째 보시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야. 마치 사진을 담아놓는 액자 틀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액자식 구조라고 할 텐데, 겉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외화, 같은 말, 외부 이야기라고 설명을 할 거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내화, 같은 말, 내부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액자식 구조라고 하면 이야기가 마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야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은 항상 공식처럼 이야기가 입체적이다 라고 나와도 맞는 말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면 무조건 입체성을 띱니다.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환몽 구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외화는 당연히 현실이 될 거고, 내화는 당연히 꿈이 될 거고,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뒷부분은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하는 관계가 액자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다시 작품 개관 성격 보시면 교훈적, 불교적, 환몽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주제 밑줄,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거기서 나와 있는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귀, 공명 또는 뭐 여성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 부귀라고 하는 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공명이라고 하는 건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세속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스님들의 입장에서.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면서 어차피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고 말하니까 욕망을 낮추라고 하는 게 스님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요,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덧없음이라고 하는 세 글자의 뜻은 같은 말로 부질없다, 쓸모없다,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덧없음이라고 하는 세 글자의 뜻도 한 번에 정리하시는데 특이사항 없으실 것 같아요. 특징 부분은 우리가 봤던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바로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옛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이란 두 글자 체크해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께서 옛날 옛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이 옛날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구비, 전승 같은 말, 구비, 문학의 특성 중 하나예요. 옛날 옛적에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설화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신라가로. 신라 일단 구체적인 지명이죠. 지금 가로총 3개 칠 거야.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 바로 쳐볼까요? 구체적 장소죠. 세교사, 지금의 홍교사의 장원이 명주군, 난리군 가로. 얘도 마찬가지 성동구처럼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지금 가로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작품을 전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전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진실성, 구체적인 증거물, 장소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가로친 것들이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를 나타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전설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 지금 가로친 것을 뭐 하면 된다? 연결 지으시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전설이란 특성을 알 수 있는가 연습시키고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에서 증조신을 보내요. 조신 동그라미. 바로 이 조신이 누구냐면요, 주인공이에요. 승려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반부죠. 처음 도입부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스님인데 부처님을 원망까지 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장을 원망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후반부에서 세속적 욕망이, 부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거냐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나중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게 뭐냐면 꿈입니다. 이 꿈이 바로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장치 중에 하나니까 조신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시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조신을 보내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기문의 딸을 좋아하고, 세속적 욕망이죠. 그녀에게 아주 반했다. 가로 닫아보시면 1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 2번 이 작품의 중심사건 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도 설명해. 만약 조신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작품 없었겠죠.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빗줄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게 세속적 욕망이 될 거고,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속적 욕망이 계속 집착하고 있죠.
부처님 모셔야 되는 사람이 계속 세속 욕망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 밑줄 그 여인에게는 배필이 생겼다는 밑줄 쳐보시면 결국 조신의 욕망이 좌절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한 상황이죠.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여기 밑줄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 밑줄 쳐보시면 결국 승려가 가져야 되는 승려의 본분을 조신이 망각했어요. 뭐 때문에? 왜?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그럼 결국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는 세속적 욕망에 미쳐서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까지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문제가 많은 상황.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여기 네모 잠시 잠에 들었대요. 여기가 바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인몽입니다. 인몽과 강몽 체킹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꿈속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 꿈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액자식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게 내부 이야기가 되겠죠. 내부 이야기. 꿈이라는 글자 앞에 내부 이야기. 여기 꿈이라고 하는 건 조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공간으로 나올 거야. 단순하게 조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치로도 활용이 될 테니까 꿈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목에서도 조신의 꿈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꿈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김씨 남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지만 부모의 명령을 못 이겨서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지금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조씨는 매우 기뻐해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앞에 가로 열어볼까? 그녀와 40여 년간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40년 동안의 삶을 한 문장으로 짧게 줄이고 있으니까 이 작품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특이사항 없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 볼게. 집은 다만 내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조신 가족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고 조신 가족의 가난한 삶이 뒤에 이별, 같은 말, 이혼의 계기가 될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헤어지자는 거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고 명주 해안량을 지날 때 밑줄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밑줄 조신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겠죠. 얘들아 생각해볼까? 조신 가족의 지금 현재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자성어 중에 눈 위에 눈이 더 쌓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그렇죠. 설상가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쌓여간다. 저 또 속담 중에서요. 알죠.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니까 묶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제 갈게요.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구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목을 짚고 살았다. 이제 앞에 바로 열어보세요.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대. 와 가난한데 이제 나이까지 들고요. 돈 벌 방법도 없나 봐요.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즉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답니다. 10세 된 돼지바위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닭이 다 개한테 몰렸고요. 아픈 것을 부르짖으며 앞에 하나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렀다. 가로닫아 보시면 조신의 가족의 비극적인 또는 비참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안 좋은 일이 계속 쌓여가면 설상가상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내가 라고 나오죠. 내가라는 글자 앞에 바로 열어보자. 그러면 조신의 꿈속에서 조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조신에게 결혼하자라고 왔을 타이밍은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신이 사랑했던 여자도 굉장히 이뻤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을 테니까. 보자.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즉 현재 상황과 대비 같은 말 대조되는 과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조신의 와이프가 현재 상황과 대비가 되는 과거의 모습을 제시한 이유는요, 결국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비참함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 진짜 미스코리아 나갈 정도로 이뻤는데 너만 와서 개판됐잖아 임마,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옛날에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때문에 배고프잖아 임마,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요.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고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혀 있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략 말 그대로 가운데 부분이 생략이 됐겠죠. 가만히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만히 앞에 별빛 5개 박아 보실까요?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가만히 부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얘들아, 세속적 욕망의 추구가 근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드러날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주제죠. 내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근심이 없었을 거고 행복했을 텐데, 내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바람에 내 삶 자체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졌어.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은 부질없어, 소용없어, 추구하지 않아도 돼, 이걸 강조할 거라고. 가만히 옛날에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받아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가 근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세속적 욕망 추구 때문이야가 된다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행복했겠지, 이런 느낌.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기 밑줄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 이게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비유적인 표현. 어떤 거를 말하냐면 가족들이 함께 겪는 생활고. 생활고라고 하는 건 생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고라는 글자는 어려움이거든요. 결국 가족들이 모여 다 같이 굶어 죽고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보다는 차라리 밑줄 짝이른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 밑줄 쳐보시면 그거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가족 간에 이별을 한 다음에 서로를 그리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봐. 10명의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10명이 모여서 굶어 죽는 것보다 10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내 눈앞에 가족이 없지만 혼자 먹을 것만 챙긴 다음에 가족을 그리워하는 게 더 뭐하다? 좋다. 우리 지금 살기가 진짜 힘드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각자 살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잖아. 헤어지면 혼자는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립긴 하겠지만 지금 여자는 후자를 택하는 거죠.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 인정에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기치는 것이 인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밑줄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가치관. 즉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 하늘이 정해주는 거야. 우리 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겠죠. 원컨대 헤어지자. 그런데
조신의 반응 보세요. 밑줄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대요. 사랑했던 여자랑 결혼했는데 헤어지자니까 기뻐했대. 그 이유가 이거야.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진짜 여자가 뭐라고 나 알아서 살걸 뭐 이런 후회가 되겠죠. 각각 아이 둘씩을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 갈 거야. 너 남쪽으로 가. 다시 보지 말자.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는데 여기 네모 꿈에서 깨었다. 꿈에서 깨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아까 똑같이 적을게. 꿈에서 현실로 나온다. 얘를 뭐라고 한다? 방몽이라고 한다. 그럼 그 아래 타다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뭐라고 적어야 돼? 다시 타다라는 두 글자 앞에 외부 이야기. 외부 내부 외부 액자식 구성. 타다남은 등불은 여기 밑줄 쳐볼까요? 타다남은 등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밑줄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경과. 지금은 우리가 전등이라고 하는 도구가 만들어졌지만 예전에 전등이 없었을 때는 양초 같은 걸로 불 켰을 거 아니야? 이 양초를 처음 꺼냈어. 양초를 켜면 뭐 10cm야.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들겠죠?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밑줄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흰 색깔로 바뀌었다. 밑줄 즉 꿈속에서 고통과 고뇌와 번민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흰머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나는 거잖아. 근데 젊은이들이 흰머리 난다라고 하면 우리 새치라고 할 거예요. 그죠? 새치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하죠. 고민이 많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거.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밑줄 녹듯이 듯이 비유적 표현 주기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양 뭐뭐듯이가 나왔으니까 주기법이라고. 비유적 표현. 조신의 깨달음 또는 조신이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듯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 맞는 말이 된다고. 안 보면 못 찾아요. 안 보면 못 찾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쯤 짚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이에 관음보살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잘 봐. 밑줄 해연에 묻은 아이를 밑줄 쳐볼까요? 해연에 묻은 아이라고 하는 건 현실 속이야 꿈이야? 꿈이었어요. 그죠? 잘 보세요. 파보니 밑줄 그것은 바로 돌미륵. 이 돌미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겠네. 1번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지 현실에서 아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 봤더니 돌미륵이 있었대. 결국 꿈과 현실의 매개체 연결고리가 되겠죠. 2번 돌미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교적 세계관을 알 수 있을 거고 3번 불교적 깨달음 또는 자각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겠죠. 돌미륵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말하니까.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죄를 내서 정토사가로 구체적 증거물입니다. 구체적 증거물 전설로 볼 수 있는 증거요. 전설로 볼 수 있는 증거. 정토사를 세워라고 나와있죠? 정토사를 세워 밑줄쳐볼까요? 그러면 절을 세웠다라고 나와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정토사를 세워가 이거야. 사찰연기서라. 절의 설립과 내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 나와있는 그 7글자가 사원연기설화의 근거라고요. 만약에 사원연기설화의 증거가 뭐냐? 사원연기설화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방금 밑줄 친 정토사를 세워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밑줄 그 후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다. 열린 결말이야? 닫힌 결말이야? 열린 결말이고요. 그리고 설화라고 하는 건 항상 마무리가 흐릿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설화적 마무리라고도 합니다. 됐죠? 마지막 정리. 그러면 내용을 다 봤으니까 액자식 구성에서요. 이 도입부에 나와 있는 현실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현실 뒤에 꿈 꾸고 나면요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뭐 한다? 욕망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가운데 나와 있는 꿈은요 세속적 욕망이 뭐 되는 공간?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과 꿈과 현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내용 보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는데 실현뿐만 아니라 좌절까지 일어나는 공간이니까 현실, 꿈, 현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적어놓고 알고 계시면 조신의 꿈과 관련한 것도 완벽히 끝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여기까지가 조신의 꿈이었습니다.